예, 김웅 예비 후보님 정치 신인인데 본인을 잘 모르는 본인을 잘 모르는 독자들의 상대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쓴 검사였고요. 조국의 청와대하고 맞서 싸웠던 생활형 검사입니다. 지금은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든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권엔 왜 뛰어들게 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저는 이게 다시 조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으로 갈 것이냐 또 특혜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체주의적인 그런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미래형 자유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선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에서 저는 현 정부와 가장 그 대척점에서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직접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선거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호남 출신의 순천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주축인 그런 예.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이력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주변에서 이제 보수 정당에 몸담은 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말들을 하는 사람들 없던가요? 많죠. 심지어 낙선 운동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실망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저의 그 보수주의적인 그 신념과 가치관이 확고하고 그리고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 보수주의 정치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쪽에 지금 치우쳐 있는 정치 지형에 비추어 봤었을 때는 중도로 갈 수 있는 가장 입지전적으로 좋은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사표를 내자마자 정치권에 바로 입문을 하게 되신 건데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정치 검찰 이런 비판들이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 김웅 부장검사한테도 이런 정치 검찰 이런 비판이 잇따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거의 수단으로서 직을 이용한 거라고 하면 저 강한 그 정당이나 여당으로 들어갔겠죠. 지역적 기반도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있었을 때도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싸웠고 지금도 나와서 싸우는 방식으로서 정치인을 택한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현재 검찰에 남아 있으면서 정치질을 하는 검사가 정치 검찰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사표를 내시고 그 변호사 사무실을 원래 준비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그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좀 급작스럽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같이 동업하기로 했던 다른 분께서 화를 내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는지?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이게 뭐냐라는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 화를 냈고 지금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검찰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상가집 항명 사건 그 양석조 선임연구관이나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던 송경호 3차장 이런 분들하고 다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최근 인사에서 이제 지방으로 다들 발령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저희 연수원 29기 특히 검사들은 정말 강직하고 그리고 실력이나 인품이나 그리고 도덕성에 있었을 때도 어느 기수 못지않는 정말 최강의 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에서 그렇게 좌천을 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검사 인생에 있었을 때 큰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널리 후배들하고 가족들에게 나는 훈장 받았다라고 자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찰의 사의를 밝힌 날, 이프로스에 이제 사의글을 올린 날 봉건적 명예에 따르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검찰 구성원들한테 말씀한 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이 봉건적인 명의 구체적으로
뭐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뭐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겠죠. 추미애 장관이 뭐 그 뒤로도 보면은 뭐 수사 기소를 분리해라, 공소장을 비공개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검찰 보고 방역을 나서라, 뭐 이런 내용인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의 특징은 분업을 하고 있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권력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강제성이 강한 그런 검찰이라는 기구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다시 우리나라 사회를 봉건적인 그런 그 사회로 환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항을 하고 잘못된 것은 절대 따라서는 안 되겠죠. 공교롭게도 그 사의글을 올리신 날 윤석열 다시 공교롭게도 이제 그 사의글을 올리신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무하시던 법무연수원에 방문을 하셨어요. 예, 혹시 뭐 계획된 건 아니었나 이런 음모론도 있던데. 일단 제가 사표를 쓴 건 사실 원래 공수처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난 다음에 수사권 조정안은 뭐 1월 말이나 2월 달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여당에서. 근데 갑자기 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1월 13일 날 강행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강행 처리한 바로 다음 날인 1월 14일 날 사직서를 낸 것이고, 총장께서 그 오시기로 한 거는 거의 한두 달 전에 미리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지나치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사익을 올리신 날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게 됐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따로 건넨 말이 있으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총장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총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김홍희는 참 인사를 내가 한번 꼭 챙겨주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됐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윤 총장께서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총장님께서 총장님 걱정이나 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총장님 몸 관리 잘 하십시오라고 대꾸를 했죠. 그냥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이제 저기 부장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대검 형사정책 미래기획단장을 맡으셔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이른바 검찰개혁 실무 작업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와도 굉장히 대척점에 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것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실제 그 내용은 뭐냐면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한 수사권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권한은 더욱 강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없애버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사실은 그 내용은 저는 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나 아니면 여당에 계신 의원들이나 그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개혁의 저항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짠 것이었고, 근데 저는 뭐 형사사법제도의 전문가로서 이런 제도는 사실은 17세기에나 있었던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건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대요. 지금 이제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보면 이제 여당에서 외치는 거는 그 형사공판부 강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과 그 김웅 단장께서 추진하셨던 것도 제 기억으로는 형사공판부 강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였는데 어떻게 보면 큰 맥락으로 같은 거 아닙니까? 수사권 조정 법안 자체가 형사부를 하고 공판부를 아예 강화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검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빼고 나머지 직접 수사는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법안 자체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수사지휘를 폐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형사부가 가지고 있는 그 형사부 검사가 하는 업무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사 지휘, 수사 종결, 그 다음에 기소,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없애놓고 난 다음에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팔다리 다 묶어놓고 난 다음에 너 힘 세지는 그런 비타민제를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정말 앞뒤말이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특수부나 뭐 이런 인지수사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말이 안 맞는 상태에서 수사권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에게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수사를 막기 위해서 부랴부랴 꺼낸 그런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그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여름 중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이제 전보 조치가 되셨는데 인사 조치 배경에 대해서는 좀 뭐 전해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예, 뭐 좀 자기 인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첨예한 그런 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이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은 자기 일하고 자기 일의 소신껏 한 사람이 이렇게 좌천되면 그거는 조직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까지 되게 그 강하게 어떤 저를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쪽은 좀 뭐 많이 분했나 봐요. 뭐 그래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가게 됐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좌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하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찍혔다 이런 말들이 법조계에 그 당시에 저기 굉장히 회자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찍혔었습니다. 글쎄요, 뭐 그 사람들은 뭐 찍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찍든 말든 저는 뭐 그런 거에는 관여 안 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의 최근에 한 언론사의 기관 칼럼을 보면 그 청와대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 참석을 막았다 이런 취지로 쓰신 부분이 있던데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토론회를 나가기 직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수사권 조정 법안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법안은 산불법이다. 왜? 국민에게 불편하고 그리고 서민에게는 불리하고 수사기관의 권한은 강화돼서 부당한 그래서 산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뭐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이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그 세 가지가 가장 정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바로 그 방송사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 토론을 안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뭐 다 세세히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 방송 내용을 잘 보시면은 검찰 측에서는 저만 나가고 경찰 측에서 나오질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안 나가니까 검찰도 나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방송사하고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저는 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제 주장을 다 했죠. 당시에 토론회 참석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뭐 이야기를 건넨 측은 어디였습니까? 그거는 또 그런 뭐 그거는 이제 전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달한 사람보다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전달은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전달한 사람한테 혹시 불이익이 가거나 그 사람한테 어떤 도덕적인 비난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목하지는 않을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맞는 겁니까?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그 저기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법 등 이제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뭐 한쪽에서는 굉장히 시행을 해야 된다.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법안이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무 작업을 했던 분으로서 이게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내용들을 잘 모르거든요.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헷갈리는 것 중에 치안하고 수사가 있습니다. 치안이라는 것은 지금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겠는데 빨리 도둑놈 잡아주세요 하는 게 치안입니다. 수사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저 사람이 뭐 어떤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가서 좀 수사 좀 해주세요 하는 건 수사입니다. 수사는 반대로 얘기하면 울산 그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 사건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는 게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나라에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통제의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가 통제의 방법입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제나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통제를 다 없애버리는 게 지금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중국식 공안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국 공안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이죠. 그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정치 입문 처음에 이제 정치 입문하게 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사기 카르텔의 정점을 때려잡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기 카르텔이 어딘지 그리고 이제 그 사기 카르텔의 그 면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지 좀 일단 사기 카르텔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3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다음에 조국 일가 비위 사건, 그다음에 울산 부정선거 개입 사건 그 세 가지에서 거의 지금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정점이 되는 것이고 청와대의 권한과 권력이 실제로 이런 비리들과 이 부당한 일들에 대해 원인이자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누구 한 명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익과 어떤 탐욕과 그 불공정을 위해서 결합을 하고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이게 공정이고 이게 정의고 공평이다라고 오히려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들은 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이라고 지목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좀 공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통합당의 좀 핵심 전략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강남권에 공천을 받으셨거든요. 당시에 다시 이제 공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미래통합당의 전통적인 전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전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에 공천을 받으셨는데 송파 갑하고 원래 지역적인 인연이나 뭐 연결고리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정치를 할 때 있어서 특히 국회의원에서는 지역적인 연고나 지역적인 어떤 그 친소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공관위에 가서도 송파는 지목한 이유는 송파에 살고 싶어서 송파를 지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했었고 또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서울 동쪽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 있었을 때 수도권 전체에서 사실은 서울 동부에서 일단 횃불을 들 수 있는 지역이 송파 갑지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 갑지구에서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천을 희망을 한 건데 다행스럽게 공천을 받았습니다. 와서 이제 좀 돌아다녀 보시고 선거운동을 해보시니까 지역 국민들은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현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과감히 이야기를 하고 직을 걸고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인재로서 한번 바람을 일으켜보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가서 인사를 드릴 때마다 힘을 많이 받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제 영입할 때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유승민 의원한테 뭐 따로 연락이 와서 뭐 어떤 말씀이나 하시던가요? 뭐 서로 문자를 주고는 받고는 있는데 뭐 그분을 뭐 제가 그분하고 너무 많은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은 그분의 지금 현재 상황에 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간략하게 문자를 드리는 정도입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축구한다고 축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고 잘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너무 좀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 있었던 새로운 보수당의 그 동지들이 많이 응원해준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뭐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나 이런 걸 살짝 뭐 기뜸해 주신 건 없으신지. 서로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선이 목표이실 텐데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원내에 진입을 한다면 가장 먼저 좀 만들고 싶은 법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늘 이야기했듯이 보수나 뭐 지금 정권이나 사실은 오만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권력기관의 힘을 악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느 정권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다시는 권력기관을 함부로 악용할 수 없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은 검찰 개혁 법안 아니거든요. 검찰 권한도 실효성 있게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경찰도 선진국형인 그런 경찰 구조로 막 바꾸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이제 권력자들이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좀 악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혹시 뭐 직접적으로 뭐 외압을 느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저는 주로 이제 형사부 검사를 했었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올 때 사실은 뭐 인사와 감찰을 가지고 이제 뭐 동원을 해서 압력을 넣었는데 뭐 저는 원래 예전부터 인사에는 별 크게 관여를 안 했고 감찰은 해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으로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바로 반사시켰기 때문에 큰 압력은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 권력기관을 악용해서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조금 밖에서 떨어져서 보시기에 권력기관 조금 떨어져서 보시기에 권력자들이 이 검찰이나 뭐 이른바 이제 수사기관들을 좀 악용해서 뭐 좀 압력을 행하거나 이런 사례들로 뭐 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뭐 당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사 이번 추미애 장관표 인사겠죠. 그 추미애 장관표 인사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는 인사와 감찰로 속칭 조지겠다. 이거고 그게 현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은 상가집에서 양석조 검사가 밝혀낸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김태우 수사관이 밝혔던 그런 뭐 블랙리스트랄지 아니면은 저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같은 경우 그게 전부 다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사실상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제 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당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계속 줄곧 개혁을 주장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검찰은 사실상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점에 있었을 때는 저만큼 그 강하게 주장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옛날에 이철이 장영자 사건 그리고 그다음에 1990년대 범죄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검찰이 사회의 모든 부정과 비리 그리고 사회 문제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죠, 단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 그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원상복귀가 됐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너무 효율적이고 목적이 있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그 효율성이 되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킨 거예요. 그게 유지가 되면서 지금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검찰이 지나치게 권한이 강화가 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 있었을 때 검찰이 개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다가 실패하고 모든 부분이 있으면 다 일단 지금 검찰이 다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도 그렇고 뭐
뭐 이런 방역에서 실패를 해도 지금 검찰이 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방역에서 실패하면 검찰이 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검찰의 권한을 전혀 줄인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또 검찰을 부르는 거예요.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나서 실제가 이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필요하면 써먹는 거. 그렇지 못하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은 원래 검찰이 하던 일, 즉 사법통제와 기소, 공소유지에 그 부분만 하고 불가피하게 수사를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증권범죄 수사 이 두 가지 정도만 전념을 하면 맞다고 봅니다. 이제 검찰이 조금 뭐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에 대해서 뭐 정치 권력이 이제 검찰을 좀 휘두른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용당한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치 권력에 좀 야합하려는 영합하려는 같이 그런 검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문무일 총장께서 기자 간담회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양복 상의를 벗고 그걸 흔드는 적이 있어요. 이 양복이 왜 흔들립니까? 양복이 흔드는 겁니까? 팔이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흔들리는 양복만 보고 있지만 사실상 그 양복을 흔들고 있는 건 팔이거든요. 검찰이 세상에 그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많은 국민들한테 오만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데 있었을 때 사실상 직접적인 원인은 권력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인사와 감찰을 이용을 해서 사실상 검찰을 사병화 시켰던 거죠. 그거를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사와 감찰을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인사권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권력자가 인사권을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인사권을 놓지 않거든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위를 알아볼 수 있으려면 인사권을 포기를 하고 인사권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은 진실일 겁니다. 이제 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검사내전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책의 그 원작자이기도 하시잖아요. 그 책이 좀 뭐 선거운동 하시는데 좀 득이 되는 측면이 좀 있으십니까? 많이 되고 있지요. 일단 저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고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미래당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드라마와 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검사내전의 저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적으로는 좀 그것도 거의 1년 검사의 1년 연봉 정도 벌지 않았나. 물론 바깥으로 뭐 축하턱으로 낸 돈도 꽤 되지만 생각보다 많이 팔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됐습니다. 1년이에요? 아니면 통틀어서 1년 연봉 정도? 통틀어서 꽤 많이. 그리고 이제 정치 신인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여파가 이제 상당하다 보니까 뭐 대면 선거 운동도 좀 힘들고 좀 선거 운동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일단은 뭐 선거보다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옛날로 보면 전국적인 역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빨리 극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 접촉을 하는 그런 선거 양식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아침에 좀 떨어져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 유지한 상태에서 아침 인사 정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사무실에서 인사드리고 이 동네 송파에 계시는 어르신들 좀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인사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이제 그동안 안 하던 SNS를 하고 있습니다. SNS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크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주로 밤에 가서 자기 전에 SNS를 한번 이렇게 보는데 정말 빨리 이게 확산이 되는 도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정말 빨리 확산되는 만큼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술을 먹고는 안 하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역 구민이나 국민들한테 전하는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필승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가. 그래서 조국이 다시 살아나고 윤석열이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나라가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 표가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표하시고 오만하고 불통인 그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